평생을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엘리트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문대 교수, 수많은 논문, 화려한 이력. 학생들은 그를 살아있는 경제학 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침대에 갇히게 된 그에게 남은 건 톡설과 고집 그리고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졸학력에 이름 없는 간병인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상철 교수님 68세. 명문대 경제학과에서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경제학 교재는 지금도 전국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수십 편이나 실렸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는 엄격했고 단 1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은 정확한 학문이다. 감정은 변수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죠. 그의 방은 늘 서늘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면 무거운 나무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문을 열면 한 교수님만의 세계가 펼쳐졌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두꺼운 커튼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책장에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된 어려운 책들만 가득했습니다. 경제학 원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알파벳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책들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진행 중인 연구 논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문들은 6개월째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방을 감옥 삼아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 교수님은 서재에서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거동이 크게 불편해졌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논리와 수치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한 교수님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30주년 기념사진. 하지만 그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너무 차갑게 살지 말아요.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딸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처럼 엘리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성적표를 사랑하셨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왜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저 간병인들도 결국 내 돈 보고 오는 가식 덩어리들이지. 진심?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계산이야, 계산. 그렇게 9명의 간병인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3일 만에 떠났습니다.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에요. 못 버티겠어요. 두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일할 순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은 이유로 떠났습니다. 간병인 소개소에서는 더 이상 한 교수님 댁에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개소에서는 더 이상 간병인을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다른 소개소를 알아보시는 게.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이미숙입니다. 10번째 간병인 이미숙 씨 52세였습니다.
세련된 맛은 없었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에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간병인 소개소에서 보낸 프로필을 힐끗 봤습니다. 이름 이미숙, 나이 52세, 경력 간병 5년, 학력 중졸. 한 교수님의 입꼬리가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중졸? 아, 요즘 세상에 중졸이라니. 뭘 알겠어. 밥이나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겠군.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최선? 중졸이 무슨 최선을 다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미숙 씨는 차분하게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새벽 5시. 미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평소 6시에 기상한다고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 간병인들이 제대로 장을 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전복 2개와 쌀, 야채를 꺼냈습니다. 전복을 손질하고 쌀을 씻어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전복의 내장은 따로 볶아죽에 넣었고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조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성껏 끓인 죽을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여 쟁반에 올렸습니다. 6시 정각 한 교수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 아침 드세요. 몸에 좋은 전복죽 끓였어요. 한 교수님은 쟁반을 힐끗 보더니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이 훌륭했습니다. 전복의 고소함과 참기름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집에서 이런 죽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맛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배운 게 없으니 이런 것도 못 맞추는군. 내가 얼마나 예민한 입맛을 가진 줄 알아? 손으로 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따끈한 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닦아냈습니다. 뜨거운 죽이 손에 닿았습니다. 살짝 데웠지만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다음엔 더 입맛에 맞게 정성을 다해볼게요. 기운 차리셔야 하거든요. 다음도 없어. 당장 나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 하니까 빵과 우유 가져올게요. 미숙 씨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나갔습니다. 한 교수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다른 간병인들은 이쯤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담담했습니다. 사흘 후 병원 검진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9시 40분 미숙 씨는 한 교수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젠장. 이 비는 또 뭐야? 한 교수님은 휠체어에 앉아 짜증을 냈습니다. 일기예보도 안 봐? 비 온다는 거 몰랐어?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침에는 맑다고 했는데. 변명은? 미숙 씨, 택시 빨리 불러. 늦으면 어떡하려고. 네, 교수님. 잠시만요. 미숙 씨는 큰 우산을 펼쳐 한 교수님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휠체어를 밀며 택시를 잡으러 건물 입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 택시가 잡힐 리 없었습니다. 택시들은 모두 탑승 중 표시를 켜고 지나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잡혀? 죄송합니다. 곧 잡을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시간 다 됐잖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15분, 20분. 한 교수님은 우산 아래서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우산을 한 교수님 쪽으로 최대한 기울여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한 교수님은 미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미숙 씨의 왼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한 교수님에게만 씌우고 본인은 비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택시? 택시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비에 젖어 들렸습니다. 드디어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교수님, 택시 왔어요. 타세요. 미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휠체어를 밀어 한 교수님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한 교수님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도 우산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둘 사이에 두고 함께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교수님이 비를 맞을까 봐 우산을 전부 그에게 씌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묘한 감정이 가슴 한편에 일렁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숙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쉬세요. 대체 인력 부를게요. 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한 교수님은 미숙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미숙 씨는 어김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엎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교수님도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음식 솜씨가 훌륭하다는 것을.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하나씩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고등어구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았지? 한 교수님이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은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새벽 2시, 4시, 6시에 미숙 씨가 방에 들어와 자신의 자세를 바꿔준다는 것을. 욕창 방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교수님은 깊은 잠을 자는 편이 아니었기에 미숙 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잠든 척 했습니다.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한 교수님의 몸을 옆으로 돌려주고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교수님.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발소리. 한 교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숙 씨가 마트에 장을 보러 잠깐 외출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 놓인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의 것 같았습니다. 뭐가 적혀 있을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한 교수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좋아하는 반찬. 된장찌개 진하게, 두부 큼직하게, 시금치나물 참기름 많이, 마늘 적게, 고등어구이 소금 적게, 레몬즙 조금, 계란말이 파 안 넣기, 김치는 잘 익은 것 너무 시지 않게. 두 번째 페이지. 욕창 방지. 이 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리기. 새벽 2시, 4시, 6시 알람 맞춰두기. 등과 엉덩이 부분 특히 조심. 베개로 다리 받쳐드리기. 세 번째 페이지. 한 교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논문 제목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성장 전략 1985.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효과성 분석 1998.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2005. 그리고 그 밑에는 경제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케인즈 이론 마이너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론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 마이너스 똑같은 걸 많이 가질수록 만족도가 줄어든다는 법칙 비교 이론 마이너스 각 나라가 잘하는 걸 만들어서 교역하면 다 이익이라는 이론 GDP 마이너스 나라가 1년 동안 번 돈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물가가 오르는 것. 중졸 학력의 미숙 씨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의미를 적어 놓았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교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로 한 교수님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매일 아침 환기를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잠을 자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한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으윽, 숨이. 한 교수님은 침대 옆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3초 만에 미숙 씨가 뛰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숨이 쉴 수가 없어. 미숙 씨는 즉시 한 교수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간병 경력 5년,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교수님, 제 손 잡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한 손으로는 한 교수님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베개를 더 높여 상체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제 호흡 따라해보세요. 미숙 씨는 과장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한 교수님을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호흡 곤란 증세입니다. 68세 남성, 뇌경색 병력이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호흡이 매우 가쁩니다. 주소는?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보 전달은 정확했습니다. 구급차 곧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계속 관찰해 주시고 의식 잃으시면 즉시 다시 연락 주세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미숙 씨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 한 교수님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한 교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버티세요. 저랑 같이 산책 가기로 하셨잖아요. 봄에 공원 벚꽃 보러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고등어구이도 아직 못 드셨잖아요. 제가 교수님 논문도 다 읽어보고 싶거든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교수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내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 목숨을 지키려 하고 있구나.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미숙 씨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교수님 살려주세요. 교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으셨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간병인입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일시적인 호흡곤란이었고 뇌경색 재발은 아닙니다. 빨리 발견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교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 의자에 엎드려 자고 있는 미숙 씨가 보였습니다. 밤을 새운 탓에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어젯밤 급히 나오느라 입은 잠옷 위에 걸친 가디건 뿐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미숙 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걸까? 간병인이라면 병원까지만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닐까? 밤을 새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 그런데 저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불편한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한 교수님이 작게 불렀습니다. 미숙 씨. 미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깨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걱정했어요. 정말 너무 걱정했어요. 한 교수님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고마움, 존경.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평생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온 한 교수님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 왜 그랬어? 나 같은 노인네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큰 스승님이세요. 말씀을 안 하셔도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오신 그 흔적들을요. 저는 그게 존경스러웠거든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 교수님이 가르치신 학생들, 교수님이 평생 걸어오신 그 길이요. 저는 배움이 많지 않지만 진심만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었어요. 한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미숙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을 해온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 속에 갇혀보지 못했던 사람의 온기.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한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책만 읽었지 사람 마음 읽는 법은 하나도 몰랐어. 학벌이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진심이었구나.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소. 병실 창 너머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님의 집은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커튼은 걷어졌고 책장 옆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미숙 씨와 함께 심은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미숙 씨, 이 장미 좀 보세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러게요, 교수님. 우리가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클 줄 몰랐죠? 당신이 잘 가꿔준 덕분이요. 나 혼자였으면 다 말랐을 거요. 아이고, 교수님도 매일 물 주시잖아요. 한 교수님은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서재에서는 한 교수님의 마지막 논문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경제는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였습니다. 논문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며 나는 효율성, 생산성,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았다. 진정한 경제의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한 간병인에게서 배웠다.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명문대 은퇴 교수, 전 재산 기부 선언 학벌이 아닌 진심의 가치를 일깨우다 68세에 배운 인생 최고의 교훈. 한 교수님은 자신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두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숙 씨가 자원봉사로 다니던 미혼모 쉼터. 두 번째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장학금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요. 내 마음대로 쓸 거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요.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란 말이요. 한 교수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중재로 자녀들과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숙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교수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실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자녀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구나. 한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니야. 내가 먼저 미안하다. 너희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성적표로 봤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그 말에 놀랐습니다.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이게 다 미숙 씨 덕분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배움이 뭔지 가르쳐줬어. 할아버지. 그 뒤로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5살, 7살 두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한 교수님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손주들을 껴안았습니다. 오, 그래. 많이 컸구나. 우리 손주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손주들이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예뻐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미숙 할머니랑 같이 심은 거란다. 미숙 할머니 우리 할머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지만 할아버지한테는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란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그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휠체어를 탄 한 교수님과 미숙 씨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벚꽃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본 벚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다. 할아버지, 작년에도 똑같은 말 하셨어요. 아, 그랬나? 그런데 올해가 더 예쁜 걸 어떡하니?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미숙 씨가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행복하세요? 한 교수님은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한 교수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미숙 씨.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이고, 제가 뭘 가르쳤다고요? 교수님이 깨달으신 거죠? 아니요. 당신이 가르쳐줬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게 진짜 교육이더군. 6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교수님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은 때로는 학벌도 명예도 없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한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이 아닌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호칭이었습니다. 학벌보다 높은 것은 인격이고 지식보다 깊은 것은 진심입니다. 한 교수님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배우는 진심은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한 사람이 계시는가요? 있다면 오늘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화면 중앙에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